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 이 거대한 시스템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킹 기술입니다. AI 모듈들이 정말 무섭게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역시 수만 개의 컴퓨터, 노드라고 하죠. 이걸 서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옆으로 넓게 확장하는 네트워크 시장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두 가지 기술이 바로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두 기술이 어떻게 다르고 왜 경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좀 있지만 어떤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이게 AI 연산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니까요. 먼저 인피니밴드는 오랫동안 성능의 왕좌를 지켜왔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밀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이더넷 진영이 그 개방성과 비용 효율성, 이걸 앞세워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고요. 특히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 UEC라는 이름까지 내걸고 판을 바꾸려 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그럼 일단 인피니밴드가 왜 그렇게 성능 면에서 강점을 가졌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핵심 기술로 RDMA, 그 원격 직접 메모리 접근이라는 걸 꼽던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RDMA. 네. 그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고속 택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보통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라는 일종의 중앙 우체국을 거쳐야 하거든요. 근데 RDMA는 이 CPU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카드끼리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출갈지 창고,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목적지 창고 메모리로 바로 직배송하는 거죠. 우체국을 건너뛰니까 당연히 빠르겠네요. 그렇죠. CPU의 부담을 확 덜어주니까 지연 시간이 확 줄어들죠. 인피니밴드는 이 RDMA를 네이티브로, 그러니까 태생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죠. 그 미만의 정말 낮은 지연 시간을 구현할 수 있어요. AI 학습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작업에서는 이 찰나의 시간 차이가 전체 성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속도 말고 또 다른 강점은 없나요? 자료를 보면 무손실이라는 말도 강조되던데요. 네, 그게 또 인피니밴드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크레딧 기반 흐름 제어, CBFC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나 지금 데이터 받을 준비 됐어, 보내도 돼, 이런 신호, 그러니까 크레딧을 보내줘야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받을 공간도 없는데 무작정 데이터를 보내서 중간에 사라지거나 패킷 손실이라고 하죠. 또는 막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AI 학습 중에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손실되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되거나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손실 없음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와, 성능만 보면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인피니밴드를 쓰지 않는 걸까요? 뭔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었겠죠. 바로 그 점인데요. 성능만큼이나 비용과 선택의 문제가 컸던 거죠.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장비, 특히 스위치 시장은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장비 가격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이더넷에 비해 서너 배 비싸다는 분석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크고 또 특정 회사에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인피니밴드 자체도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2011년 FDR 규격일 때는 포트당 한 50기가급 속도였는데 꾸준히 기술을 개선해서 EDR, HDR을 거쳐서 2021년 NDR에서는 400기가, 2024년 XDR에서는 포트당 800기가까지 속도를 끌어올렸어요. 앞으로는 테라비트급 속도까지 내다보고 계속 개발 중이고요. 성능 향상 노력은 계속 개고 있는 거죠. 결국 인피니밴드의 그 높은 가격표하고 엔비디아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가 이더넷에게 기회를 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더넷의 최대 매력은 바로 개방성이에요.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제도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기술 개발에 참여하거든요. 덕분에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 중에서 필요에 맞는 걸 고를 수 있고 경쟁 덕분에 가격도 훨씬 저렴하죠.
무엇보다 기존에 널리 쓰이던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호환이 잘 되니까 구축하고 운용하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런데 이더넷은 원래 인피니밴드의 핵심이던 RDMA를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그 성능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나요? 아, 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나온 기술이 바로 로세, 보통 로키라고 부르는데요. RDMA over Converged Ethernet입니다. 말 그대로 이더넷 위에서 RDMA를 구현하려는 시도였죠. 2010년에 처음 나온 로세 버전 1은 인피니밴드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이더넷에 얹었는데 이게 같은 네트워크 구역, 그러니까 레이어 2 서브넷 안에서만 작동하고 라우터를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나온 로세 버전 2, 로세 V2가 중요합니다. 이건 네트워크 경로를 설정할 때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 IP UDP 헤더를 사용하도록 바꿨어요. 덕분에 일반적인 이더넷 스위치나 라우터를 통해서도 RDMA 통신이 가능해졌고 데이터 센터 내의 다른 네트워크 구역과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기존 이더넷 환경과의 호환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럼 로스의 V2를 쓰면 이더넷도 인피니밴드처럼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건가요? 거의 근접했지만 완벽히 같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로세 V2의 지연 시간은 대략 한 5마이크로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인피니밴드의 2마이크로초 미만보다는 아직 약간 느리죠. 더 중요한 차이는 손실 가능성입니다.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로세 V2 환경에서는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PFC나 ECN 같은 추가적인 제어 기술들을 좀 복잡하게 설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인피니밴드처럼 태생부터 무손실을 보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인피니밴드는 최고의 성능, 특히 낮은 지연 시간이랑 데이터 무손실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비싸고 엔비디아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 이더넷은 로시 V2 덕분에 성능을 크게 따라잡았고 개방적이고 비용 효율적이지만 아직 성능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A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은 이 장단점을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해왔던 거죠. 최고 성능이 무조건 중요해 하면 인피니밴드를, 비용과 유연성이 더 중요해 하면 이더넷, 그러니까 로시 V2를 고려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넷 진영의 주요 기업들이 뭉쳐서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 UEC를 만들고 UEC 1.0이라는 새로운 표준까지 발표했단 말이죠. 이건 이더넷의 본격적인 반격 선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AMD, 아리스타, 브로드컴, 시스코, 인텔, 그리고 클라우드 거인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손을 잡았어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피니밴드의 독주를 막고 이더넷 기반으로 인피니밴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개방형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죠. 특정 회사,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움직임입니다. 2025년 6월에 나온 UEC 1.0 표준은 단순히 기존 로시 V2를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통신 방식 전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물리계층까지 아예 새롭게 설계하려는 상당히 안심찬 계획입니다. 인피니밴드가 가진 장점들을 이더넷 생태계 안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인피니밴드의 장점을 따라잡기 위한 핵심 기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패킷 분산 전송, 영어로는 멀티파스 스프레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원하는 PDS, 패킷 딜리버리 서브레이어라는 새로운 계층을 도입한 겁니다. 이건 마치 여러 차선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 차선으로 동시에 달리는 것과 비슷해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경로, 레인이 있다면 데이터 패킷을 이 경로들에 나누어서 동시에 보내는 거죠. 병렬 처리로 전체 처리량을 높이고 지연 시간을 줄이려는 아이디어입니다. 인피니밴드가 가진 적응형 라우팅과 비슷한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더넷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옵션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링크 계층 재시도 LLR 기능인데요. 데이터 전송 중에 특정 구간에서 오류가 나면 전체 경로를 다시 시도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문제가 생긴 구간에서만 빠르게 재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죠. 둘째는 아예 인피니밴드처럼 크레딧 기반 흐름 제어 CBFC를 도입하는 겁니다. 받는 쪽의 허락, 크레딧을 받고 데이터를 보내서 데이터 손실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이 기능들이 제대로 구현되면 이더넷에서도 인피니밴드 못지않은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와, UEC 1.0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이더넷이 성능 면에서도 인피니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네, UEC 진영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능 격차는 없애고 이더넷 본연의 장점인 개방성과 비용 효율성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죠. 물론 실제 제품들이 나오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더넷 진영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인피니밴드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이 두 거인의 싸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강자였던 인피니밴드 스위치, 그 퀀텀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더넷 스위치인 스펙트럼 시리즈 라인업도 강화하면서 양쪽 시장을 모두 공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최신 인피니밴드 스위치는 포트당 800기가 속도로 144개 포트를 지원해서 총 115테라비트가 넘는 엄청난 처리량을 보여주는데, 같은 시기 이더넷 스위치는 800기가 64포트로 총 51테라비트급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강점은 역시 자사의 GPU, 그리고 DPU라는 데이터 처리 가속기, 블루필드 같은 거요. 또 관련 소프트웨어 DOCA까지 모두 묶어서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브로드컴은 원래 이더넷 스위치 칩 분야의 전통적인 강호 아니었나요? 그렇죠. 브로드컴은 2년마다 칩의 총 처리 능력을 2배로 늘린다는 로드맵을 거의 칼같이 지켜오면서 토마호크 시리즈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정말 괴물 같은 칩, 토마호크 6를 내놨어요. 포트당 무려 1.6테라비트 속도를 64개 포트에서 지원해서 칩 하나로 총 100테라비트, 정확히는 102.4테라비트 BPS가 넘는 대역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칩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더 중요한 건 이 토마호크 6 칩이 앞서 말씀드린 UEC 1.0 표준의 핵심 기능들, 예를 들어 패켓 분산 전송이나 엘레라, CBFC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 차원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UEC 표준 확산에 발맞춰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공개된 로드맵만 보면 브로드컴이 이 100테라비트급 이더넷 칩을 2025년에 먼저 선보인 반면 엔비디아의 동급 이더넷 칩 스펙트럼 X1600은 2020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브로드컴이 이더넷 스위치 칩 기술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두 회사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플레이어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요. 네, 마벨이나 시스코 같은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50테라비트급 고성능 스위치 칩을 개발해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코는 자체 개발한 실리콘 원칩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이더넷 생태계 전체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전송 속도가 계속 빨라지다 보면 기존의 그 구리선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방식은 점점 한계에 부딪힐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수많은 장비를 연결하고 전송거리도 제법 되는 환경에서는 전기 신호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즉 손실이 커지고 전기도 많이 먹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빛, 즉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광통신은 전기 신호보다 손실이 훨씬 적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보낼 수 있고요. 대역폭이 넓다는 거죠. 주변 장비의 전파 간섭에도 강하고 멀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죠. AI 데이터 센터 같이 초고속 대용량 통신이 필수인 곳에서는 광통신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보통 스위치 포트에 광 모듈을 꽂아서 쓰는 방식, 그 플러그용 광 트랜시버가 일반적인데 이것도 속도가 더 빨라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네, 맞아요. 현재 포트당 1.6테라비트급 속도를 내려면 그 작은 광 모듈 안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전력 소모도 커집니다. 게다가 스위치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회로 기판 PCB를 타고 광 모듈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에서도 신호 손실이 발생해서 성능을 깎아먹거든요. 레인당 200기가, 400기가급 속도로 올라가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 SIPH라고 하죠. 그리고 이를 활용한 CPO, 코 패키지드 옵틱스, 우리말로는 광전 공동 패키징 기술입니다. CPO.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CPU는 광통신에 필요한 부품들, 예를 들어 레이저나 빛 변조기, 수광 소자 같은 것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실리콘 칩 하나에 통합한 광 집적 회로, PIC라고 부릅니다. 이걸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광칩, PIC를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스위치 칩, ASIC 바로 옆에 아주 가깝게 붙여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 넣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최대한 빨리 광신으로 바꿔서 전송하자는 거예요. 아, 스위치 칩 바로 옆에다가 광 변환 장치를 그냥 붙여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전기 신호가 길게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력 소모가 확 줄고 신호 지연 시간도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주로 이야기되는 네로우 CPU 방식의 경우 기존 플러그형 모듈보다 전력 소모는 절반 이하, 지연 시간은 한 11립스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스위치 칩과 광칩을 더 밀접하게 결합하는 OIAO 같은 방식으로 더욱 발전할 거고요. 물론 아직 대량 생산이나 열 관리, 또 광섬유 정렬 같은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CPU는 미래 고속 네트워킹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CPU 기술 경쟁에서도 브로드컴이 좀 앞서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브로드컴이 이 분야에서도 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CPU 기술이 적용된 스위치 칩을 선보였고 최신 토마호크 6 칩에도 CPU 버전을 함께 내놓으면서 기술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2025년 하반기부터 인피니밴드용 CPU 제품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이더넷용 CPU 제품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추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CPU가 대세가 될 거라는 데는 양사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죠. 이런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중국의 행보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중국은 상당히 흥미로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USE 같은 국제표준화 컨소시엄에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텐센트 같은 자국의 대표 IT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국제표준 개발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인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생태계에 참여하면서도 언제든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도록 기술 자립을 준비하는 거죠. 중국이 자체 개발 중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피니밴드나 USE와는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차이나 모바일의 GSE,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HSPN, 화웨이의 유비메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인피니밴드처럼 낮은 지연 시간과 데이터 우선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GSE는 독자적인 흐름 지역 기술을 개발했고 HSPN은 네트워크 경로를 이중화하고 여러 경로로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등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유비메시는 자사의 AI 반도체, 어센드와 긴밀하게 연동되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고요. 아질은 중국 내수 시장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 기술 개발은 GTE나 쉬청, 광신 같은 중국 내 통신 장비 및 광부품 업체들에게도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국 기술 기반의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려는 전략이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이 AI 인프라 분야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복잡하면서도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네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UEC 표준이 자리를 잡아가고 CPU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더넷 진영이 점차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비용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더넷 채택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요. 물론 극간의 성능이 필요한 슈퍼컴퓨팅, HPC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피니밴드가 강세를 유지할 거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현재 로드맵상으로는 브로드컴이 이더넷 스위치 칩과 CPU 통합 기술에서 당분간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인피니밴드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력과 함께 GPU부터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통합 솔루션을 무기로
이더넷 시장에서도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거인의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광통신, 특히 CPU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포트당 속도가 1.6테라를 넘어 3.2테라, 그 이상으로 가면 CPU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이건 CPU 기술을 가진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광부품, 소재, 장비 산업 전반에 엄청난 성장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스케일 아웃을 넘어서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개념도 나왔다면서요. 이건 또 뭔가요? 네, 2025년 8월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비슷한 시기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스케일 아웃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옆으로 확장하는 거였다면 스케일 어크로스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여러 데이터 센터들을 초고속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처럼 연결성을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와, 여러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는다니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방대한 규모의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지역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기술적인 도전 과제도 많겠지만 미래의 초대 규모의 AI 인프라가 어떤 모습일지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네, 오늘은 AI 시대에 숨겨진 동맥,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기술의 세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의 치열한 경쟁부터 UEC라는 새로운 표준의 등장, CPO라는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 그리고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미래 비전까지.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AI의 가능성 자체를 넓혀주는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들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AI 시대를 이끌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심층적인 분석과 통찰력 있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